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 좀도둑을 비롯한 소매 절도가 늘어나면서 골머리를 앓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소매 절도가 최근에 더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또 한국에 드디어 이 미국의 햄버거 전문 가게가 팝업으로 문을 열자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남가주 이 소매 절도가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몇 년 전부터 상당수 소매 업체들은 예상보다 적은 수익을 이 절도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번 어닝 시즌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달 타겟과 달러트리, 홈디포, TJ맥스, 콜스 그리고 풋라커 모두 이 소매 축소나 소매 절도 또는 이 모두를 수익이 줄어들거나 매출 총이익에 타격을 입은 이유로 꼬집었습니다. 네. 앞서 소매 축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매 절도는 알겠는데 소매 축소는 뭔가요? 네, 리테일 슈링크라고 해서 네. 소매 축소란 이제 밸런스 쉿과 실제 재고에 있어서 차이가 벌어지는 걸 말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좀도둑뿐만 아니라 직원 절도, 행정이나 캐시의 오류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물건이 없어지게 됐는지 파악하긴 쉽지 않습니다. 뭐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 뭐 물건의 뚜껑이 고장나서 망가져버린 것 등도 모두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매 축소에는 좀도둑과 조직화된 절도 범죄도 포함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있을 수 있겠는데요. 소매 업체들은 상당 부분이 그런데 절도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업주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벤토리를 지금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진 게, 손님들이 사갈 때 바코드를 찍으면은 네. 인벤토리가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물건이 나갔다, 어느 물건이 몇 개 팔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몇 개를 갖다 놨었는데 몇 개가 나갔으니까 지금 몇 개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몇 개를 더 오더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네. 이걸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건들을. 그러면 네. 도대체 이게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숫자를 세어보지 않은 한 인벤토리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예,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 소매 축소 또 이를 세분화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전미소매협회가 2021년 이게 가장 최신 자료인데 당시 63개 소매업체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945억 달러 소매 축소가 보고됐습니다. 이건 그 1년 전인 2020년 908억 달러에서 훨씬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네. 점점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7%가 소매 절도로 인한 손실로 소매업체들은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나 내부 절도도 28.5%나 됐고요. 그거 높네요. 네, 그리고 절차나 뭐 통제 실패로 인한 비율이 25.7%, 나머지는 뭐 알 수 없거나 다른 이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소매 업체들의 손실이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네, 앞서 소매 축소나 소매 절도 또는 그 둘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 이 소매 업체들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가운데 타겟은 지난 회계년도에 약 7억 6,300만 달러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고요. 이어서 현 회계년도에도 수익에서 10억 달러 이상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풋라커도 할인을 많이 한 데 더해서 역시 소매 절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난 1분기, 한 해 전인 작년 1분기에 비해서 4%포인트 수익이 줄어들 걸로 내다봤습니다. 홈디포 역시 소매 축소로 인해서 총 수익이 조금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밖에 월마트와 베스트바이, 월그린스, 로스 그리고 CVS 모두 과거에 소매 축소나 소매 절도를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풋라커 그러면은 신발 파는 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신발도 들고 그럼요. 도망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조직화된 절도단이 그런 데서 많이 싹쓸이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좀도둑과 같은 소매 절도는 뭐 예전부터 있어왔던 그런 범죄인데, 요즘 들어서 특히 문제가 커진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를 꼽자면 온라인 쇼핑이 커진 데 따른 것이란 지적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물건을 훔치면 기껏해야 뭐 비공식적인 장소, 예를 들어 플리마켓 그런 벼룩시장이나 아니면 좀 평판이 좋지 않은 작은 업소들에서 그렇게 작물이 나오게 됐지만요. 지금은 절도범들이 컴퓨터 스크린 뒤에 몸을 숨긴 채 온라인상의 아주 광범위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작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아하.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아시겠습니다만 온라인 쇼핑 급격히 늘어나니까 이렇게 조직화된 절도범들이
수요가 급증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배경을 더 들자면 소매 절도는 강도나 약물 거래 등 다른 범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다는 이유도 꼽을 수 있습니다. 적발돼도 풀려나는 경우 뭐 우리가 많이 보고요. 그리고 형벌이 약하다 보니까 슬쩍 훔쳐서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데 이로 인한 기업들의 손실이 굉장히 막심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러면은 절도범들에 의해서 그 가장 많이 절도된 물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절도범들이 가장 많이 훔치는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약품입니다. 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그 약품들인데요. CNBC는 수사 당국이 이처럼 밝혔다고 오늘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알러지 약입니다. 지난해 한 소매 업체에서는 알러지 약으로만 290만 달러치를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따라서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그런 온라인 유통 사이트에서 비공식적인 셀러들이 약을 판다고 하면 그게 작물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뭐 지르텍, 알레그라 그리고 클라리텐 등 알러지 약 비롯해서 에드빌, 타이레놀 같은 그런 진통제 역시 온라인상에서 절도범들이 훔친 게 팔릴 수 있다고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요즘에는 얼굴 크림, 그러니까 로션 같은 것도 역시 타겟이 많이 된다는데요. 네. 올레이나 뉴트로지나 로크 그리고 로레알 같은 드러그스토어 브랜드들의 얼굴 크림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 회사 앞에 있는 랄프스도 지난 주말에 가보니까 또 찬장을 더 이렇게 앞에를 더 많이 막아놨더라고요. 아, 네. 이제는 뭐 부탁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물건도 구매할 수가 없게 된다는 네. 그렇게까지 지금 저 심각한 맞아요. 상황인 거 보면은 이 저 소매절도가 상당한 모양이에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유명 브랜드 햄버거가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요. 네, 몇 년 전부터 한국에 들어가 보면 사실 미국에 있는 브랜드들은 다 이미 진출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미국에서만 특별히 사 먹을 수 있는 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대표적인 버거집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앤아웃입니다. 이 인앤아웃 버거가 한국 시간 어제 강남구 신사동 센트럴 성담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기가 대단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팝업 스토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네. 3시까지 4시간 동안 운영될 예정이었는데요. 예. 그 팝업 스토어가 운영된다는 소식이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 하루 전날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줄이 건물 뒤편까지 300m가량 길게 늘어섰다 하고요. 예. 그 긴 네. 줄에 첫 번째로 매장을 찾은 고객은 새벽 1시부터 거기 가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은 새벽 4시에 도착했고요. 그래서 이미 새벽 6시쯤에는 긴 줄이 형성됐습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엄청난 입하가 몰리니까 팝업 스토어는 당초 예정 시간보다 30분 전인 오전 10시 반쯤 열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문을 열었는데 새벽 1시부터 와서 기다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 먹고 와서 기다렸겠는데요. 네. 자, 오픈을 일찍 했다고 하고 그 정도면은 뭐 금방 동의나겠는데 어땠어요? 맞습니다. 인앤아웃은 이번에 총 500인분 버거를 준비했다고 해요. 네. 한 사람당 한 개 버거만 살 수 있게 했고 버거와 함께 뭐 감자칩 또 음료수 이런 것까지 세트로 구입하게 되면 가격은 6,000원에서 8,000원 선이었다 하는데요. 오픈한 지 1시간도 채 안 돼서 오전 11시 15분쯤 이미 준비한 물량에 대한 접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그렇게 선착순 500명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앤아웃 버거가 한국에서 이 팝업 스토어를 연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이전에도 몇 네. 번 우리가 팝업 보도를 스토어를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팝업 맞아요. 스토어를 2012년에 처음 열었었고요. 그 후에도 2015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9년에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4년 만에 다시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 건데 인앤아웃 팝업 스토어가 한국에 열릴 때마다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앤아웃이 아직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 맛이 더 궁금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하네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의 3대 버거라고 하는 게 인앤아웃 비롯해서 파이브 가이즈와 쉑쉑 버거입니다. 네. 근데 쉑쉑은 이미 한국에 들어가 진출해서 있죠. 예, 많이 있고요. 파이브 가이즈는 다음 달 6월에 이제 오픈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이 3대 버거 중에 사실상 1948년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설립된 인앤아웃만 빠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앤아웃은 한국에 진출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네. 인앤아웃 버거 본사 직원 매니저가 입을 열었는데요. 예. 일단 한국에서 팝업 스토어 연 것과 관련해서 인앤아웃 버거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글로벌 투어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밝혔고요. 다만 한국 진출 가능성에 대해선 팝업 스토어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한국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번에 팝업 스토어가 열린 것과 관련해서 상표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 인앤아웃 버거가 2012년에 한국에 그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등록하고 나서 3년 안에 상표권을 안 쓰면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상표권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는 네.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미국 내 뭐 다른 주에도 지금 인앤아웃 없는 데가 많아요.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까지 갈 거 뭐 있어요. 미국 내에서 지금 저 확정을 해도 네. 뭐 아직도 저 충분히 뭐 여유가 있을 텐데 네. 뭐 한국까지 가겠습니까마는. 근데 솔직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인앤아웃이 맛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먹었을 때는 확실히 다른 버거들과는 다르게 느껴졌고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제 점점 먹다 보니까 그냥 익숙한 맛이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 다르다고 그러고 맛있다 그래서 먹긴 먹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인앤아웃을 찾아서 가서 먹기 저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맛있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기 근처에는 헐리우드에 있는 인앤아웃이 가장 네. 가까운 제일 데잖아요. 가깝죠. 거기는 늘 사람이 붐벼요. 아니 가서 글쎄 보면은. 사람들 많은 네. 데는 뭐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근데 프렌치 프라이는 그렇게 맛이 다르다. 다른 가게들하고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뵀습니다. 아니 나는 무슨 저 프렌치 프라이도 뭐 맥도날드게 제일 맛있어요. 네. 일부러 맥도날드에 저 프렌치 프라이만 먹으려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리고 그 인앤아웃 버거가 워낙 이렇게 유명하니까 다른 햄버거 가게들도 그 품질의 질을 좀 높이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맥도날드요 프렌치 프라이 정말 말라 비틀어진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통통해요. 댓글 올리시는 분들 보면은 네. 대부분이 다 가격이 좀 싸서 좋다는 얘기에 그런 내용을 많이 쓰시네요. 가격이 싼가요? 아니요, 인앤아웃 버거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어. 비싸지도 않지만 싸지도 않은데요. 네. 저는 비싸게 느끼나 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